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여야 주요 정당 대표들을 모시고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는 신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모시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평가와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전략, 그리고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우리 스튜디오 많이 찾아주셨는데 예, 그렇네요. 좀 어떻게 자연스러운가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예, 대전에 오는 것도 사실 올 때마다 더더욱 익숙해지고 있고, 네. 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성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개혁신당은 뭐 이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생활형 정치 또 중도 개혁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당의 정체성과 이 정치에 있어서 역할 어떻게 규정하시겠어요? 지금까지 뭐 양당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개혁신당처럼 그 정도로 가서 총선과 대선을 치러낸 것은 아마 최근에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보통 하나의 선거를 거치고 좀 힘에 붙이면 사라지고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지방선거까지 준비해서 치러내게 되면은 사실상 세 가지의 큰 선거를 다 치러내게 된 것이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양당 정치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가 바뀌는 다른 결과를 원하신다면은 이번 지방선거에는 오래 있으니까요. 좀 다른 선택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양당 정치의 폐해를 이제 주장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나선 건데, 그럼 이제 양당 중에 하나인 국민의힘의 좀 사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제명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뭐 애초에 제명될 만한 건수의 일이었나라는 지적은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또 그 일이 그렇게까지 번지게 된 것은 결국엔 적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사실 그런 뭐 글을 썼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썼고 그리고 왜 했고 뭐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평가가 어떤 것인지 등을 한동훈 전 대표가 미리 밝혔으면은 여기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는 제가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게 될 때 지금 와서 드러난 것은 뭐 완전히 모함이었고 뭐 검찰에서도 저한테 무혐의 나왔지만은 그때 그러면 과연 지금 뭐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대표나 그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했던 말들을 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뭐 카르마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시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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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제명은 과했다. 하지만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지게 된 것은 좀 한동훈 전 대표 앞으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엔 뭐 당 수뇌부도 문제가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억울한 게 있으면 조용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매우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뭐 청담동에서 본인이 어떤 술자리에 배석했다 그러면은 네. 형사 조치까지 해가지고 그걸 결과를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보니까 그 제명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재심 청구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기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럼 시시비비를 가리기 싫어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한동훈이니까 좀 자신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도 당에서 이제 쫓겨났다고 하셨고 어떻게 보면 또 한동훈 대표도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네. 좀 동병상련이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같은 병을 앓는다고 해가지고 상련은 가질 수 있겠지만은 네. 거기서 정치하는 사람마다 어떤 선택을 하냐가 좀 갈리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2023년도에 예. 그때까지는 뭐 당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총선을 앞두고 12월 27일까지 내가 봤을 때 당이 변하는 모습이 없으면은 나는 탈당해가 창당하겠다 선언하고 그대로 했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정치평론하는 호사가들이 뭐 이준석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해도 안 될 것이다. 이준석 낙선하고 정계 은퇴할 것이다. 별 얘기 다 했어요. 거의 저주성 발언이죠. 네. 근데 그걸 뚫어내고 개혁신당은 뭐 비례위성정당 같은 꼼수 안 쓰고도 지역구랑 비례 당선자를 내고 저 개인으로도 정말 어려운 지역구에 도전해가지고 성취를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도 여기서 그 안에서 이제 안도 아니죠.
밖에서 기다리겠다는 사실 정치적인 옵션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밖에서 이제 뭘 하겠다는 것이냐, 그런 창당이나 아니면은 무소속 출마나 이런 걸 감행할 것이냐, 그건 사실상 정치인 개인에겐 도전이고 배팅인데 네. 그걸 할지를 이제 지켜봐야겠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당의 주인은 우리다.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러지 말고 무소속으로라도 서울시장 나가서 본인의 정치적 변수를 키우고 역량을 키워라 이렇게 조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본인이 예를 들어 지금까지 뭐 법률가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정치인으로서 성취를 낸다는 거는 사실 선거 당선되고 이렇게 하는 게 크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에 도전하지 않고 정치인으로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전에도 보면은 뭐 흔히 말하는 감나무 밑에서 기다린다는 식으로 내 앞에 있는 누가 정치적으로 물러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한테 기회가 올 거야라는 방식으로 맨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예를 들어 그분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처럼 돌아갈 거야. 돌아가려면은 돌아왔을 때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은 선거이고.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무소속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그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근데 뭐 그거는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지.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본인의 또 천재적인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죠. 가만히 있으면서도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네네네. 방법이.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예. 사실 이제 덧셈 정치를 해서 이제 지방선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또 한 축인 한동훈 전 대표와 또 그 지지자들을 빼고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뭐 저는 덧셈 정치, 뺄셈 정치. 굳이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전에 총선에서 대표 역할을 하실 때 네. 그때 잘 보면은 그때 뺄셈 많이 하셨죠. 네. 그때 총선 공천에 친문 다 덜어냈잖아요. 그랬죠. 친문 다 덜어내고 나가지고 어쨌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정이 굉장히 민심을 이반시켰지만은 그 다음에 오히려 본인이 권력을 공고화해가지고 대선도 이제 뭐 흔들림 없이 치르고 대통령 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전략 전술이라는 거는 공존하는 것이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정치력과 본인의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 친이계 이명박 대통령도 예전에 친박 학살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친이 학살했고요. 그런 경우는 정치에 있었는데 그 결과가 좋냐는 전적으로 정치력에 달린 겁니다. 정치력에 달려 있다. 예. 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보수의 한 축인 국민의힘이 좀 많이 지금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뭐 쌍특검 같은 경우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또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좀 갈등이 되고 분열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 충남의 이런 도민들도 보셔야 될 것이 개혁신당은 의석수가 3석이지만은 그래도 성과를 낼 때까지 집요하게 좀 달려드는 편입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2개의 큰 사건이 있었다면은 쌍특검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결국 낙마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낙마시킨 거는 처음일 텐데 장동혁 대표와의 그런 공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선거 이런 건 차치하고 특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그 공조를 하기로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장동혁 대표 단식을 통해서 일정 부분 관심을 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그렇죠. 그만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하고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개혁신당과의 공조의 틀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공조를 하겠다 나선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네. 그래서 약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정치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말씀 나온 김에 예. 단식 얘기하셨는데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해외 일정을 좀 예. 줄이면서까지 예, 예. 급히 방문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을 좀 들여다보고 예견하고 오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예견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제가 와가지고 장동욱 대표한테 그러면 또 다른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게 앰뷸런스를 타고 가셔가지고 예. 그 청와대 앞에서 이 단식 투쟁을 좀 이어나가면서 그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단식하는 사람이 청와대 앞에 왔는데 안 내다보겠냐. 정무수석이나 대통령 실장 이런 사람 안 내다보면은 그거는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이제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검 얘기 아니면 대통령과의 면담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얘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박근혜 엔딩으로 바뀌면서 네. 좀 당황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야당 역할을 할 때 그런 식의 용두삼이 결론은 좀 피해야 된다. 반대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은 적지만은 청문회 같은 판이 깔리니까 그 이번에 다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해은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천하람 원내대표가 거의 다 짚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그 주택 청약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천하람 대표가 찾아낸 거고요. 사실 이해은 후보자와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따지면은 개혁신당에 있는 인사 중에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저도 굉장히 친밀했던 인사이고 하지만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부적절 후보자 낙마시키는데 저희가 앞장선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성과를 내는 정치 또는 결말이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장재목 대표의 이제 단식 상황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아마 박근혜 대표의 방문으로 인해서 단식이 중단되는 과정. 그렇죠. 이게 개혁신당에서는 여러 가지 공조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장동욱 대표는 그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서 모든 단식을 끝냈을까요? 단식의 목적 자체가 뭐 여러 복합적인 목적이 있었겠지만 예. 내가 보수 진영에서 계속 위치가 흔들리던 당대표였다면은 이번에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나의 당권에 대한 정통성과 이런 걸 인정받고 싶었다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걸 했을 텐데 개혁신당은 그거에 공조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진짜 국민을 위해 가지고 이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야당이 공조하는 모습 보이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아마 그거는 좀 장동혁 대표가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오랜만에 저희가 큰 마음을 가지고 그 공조에 들어간 거는 사실 저희도 큰맘 먹고 한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 뭐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주변의 지지자들은 저희가 장동혁 대표랑 그 특검 공조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 공격해요. 네.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한동훈 대표는 특검하지 말자는 거냐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비난 가능성이 있음에도 갔던 거는 특검이 중요해서 그런 건데 이런 엔딩이 나온 거를 혹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캐비어라는 굉장히 귀중한 생선이 있죠. 네. 거기 알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캐비어 네, 알이. 네. 캐비어 알 갖고 알탕 끓여 먹었다. 네. 라는 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 이렇게 끝날 만한 이런 공조가 아니었습니다. 예. 아쉬움이 크군요. 또 반대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준 거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가볍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생각들인데 네.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나중에 지방선거 한번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장대욱 대표 단식장에 개혁신당 대표가 갔단 말이에요. 네. 뭔가 둘이서 이제 공조할 뭐 여지도 보였었는데 어찌됐건 큰 틀에서 보면 네. 둘 다 보수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 공조를 하든 아니면 뭐 진짜 당대당 합당을 하든 뭔가 해야 될 상황은 아닌가요? 개혁신당은 그렇다 보기에 저희가 너무 독자적인 프로젝트나 이런 걸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그 국민들이 보셨겠지만은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천 헌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저희는 아예 그러면 그런 시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공천을 좀 더 온라인 절차화하고 그리고 공천 심사료를 없앴어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수천만 원 드는 것도 99만 원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지원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대전 충남권에서도 계속 저희에게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원자들이 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벌리는 것 자체가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예. 오히려 저희가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할 계획이었으면은 합당이니 연대니 이런 거 할 거였으면은 사람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죠. 근데 저희는 저희 최대한 출마하고 싶은 젊은 세대,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분들에게 문호를 넓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방선거만큼은 개혁신당 혼자 독자적으로 치러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의외로 총선 때 대선 때도 저희한테 뭐 단일화할 거냐 합당할 거냐 이렇게 호사가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예측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정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저희의 길을 왔습니다. 아, 결국 이제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러내겠다. 확실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지방선거 지나고 언젠가는 보수가 이렇게 분열된 모습도 여러 가지 또 보수당이 있어서야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언젠가는 보수가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그 보수라는 큰 틀에서 네. 예전에 뭉쳐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식의 그런 보수가 절대 우위였던 시절. 또 생각해보면 그때는 지역적 고립도 많이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호남을 배제하고 영남과 충청이 연합하면 항상 다수니까 대통령을 배출하고 다수당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정치 공황에 의존했던 시대와 다르게 지금 충청권의 표심이라는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뭉치면 이긴다 같은 그런 허접한 담론으로는 어떤 선거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뭉치면 이긴다 이런 것보다는 누가 더 빠르게 혁신하고 누가 더 새로운 모습으로 가느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영국도 우리가 노동당과 보수당의 경쟁이라 생각했지만은 최근에 개혁당이라는 곳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일본도 보면은 자민당 일단 독재라 생각했다가 최근에 흔들리기도 하고 일본의 참정당이라는 정당이 나와가지고 거기도 보면은 오히려 자민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정당 같은데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런 변화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현실에 안주했던 거대 정당들에게 지금 도전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도전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자, 대선 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는 이준석이라는 대선 후보는 예. 무언가 대안을 예시하고 예. 자기 정치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예. 이재명 그 당시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비판하는 데 골몰한 나머지 자기 얘기를 하지 못했다. 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과격한 표현도 나와서 좀 이런 게 많은 대선이 아니었냐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후회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보면 했던 말 중에 보면은 AI 정책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100조 원 정도를 쓰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세부 사항이 뭐냐 이런 거 질문했던 것 네. 그런 것도 다 기억나실 거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비리 사안에 대해 지적도 하고 그때 당연히 당세가 차이 나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 네네네. 예, 실제로 그건 형사처벌도 받은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제가 순화해서 표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며칠 선거가 안 남았으니까 제가 거짓말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던 건 맞고요. 네. 근데 그리고 그것이 뭐 대선 토론자에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굉장히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논쟁해 봐야 될 것인 게요. 그걸 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사실 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그 전에 국민의힘 경선 같은 데도 보면요. 비슷한 것들 많이 나왔고요. 우리 돼지발정제 같은 거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서 당세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몰아갔던 거지. 사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사실 상대 후보의 가족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떡하냐를 물어봤던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선거 국면에 있어가지고 무엇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이제 상대방 네. 잘못 또 혹은 공격에 치우치다 보니 이준석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대통령이 되라는 것이 부각이 되지 않았다. 좀 선거 전력상 본인의 신선한 것을 많이 좀 어필해야 되지 않았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아무래도 않습니까? 대선 구정에서는요. 예.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그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를 부각시킬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3당 후보, 4당 후보들에게 주어지는 언론의 공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단기간 내에 투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언론의 주목도가 있는 사안들 위주로 가는 게 선거 전략의 일환이고요.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위치에서 선거를 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만한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정부 여당 쪽 얘기를 좀 옮겨가겠습니다. 이해운 전 장관 후보자 얘기 한번 해봐야겠죠. 네. 낙마가 됐습니다. 그 과정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해운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뭐 이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것 중에 꽤 의미가 있는 수다 이렇게 이제 먼저 평가했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말을 뒤에 붙였습니다.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가 본인의 정책적 색채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그대로 들어가서 일하게 된다면은 의미가 있다. 아, 근데 혹시라도 청문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정책적 스탠스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순간 의미 없는 인사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천하람 원내대표가 계속 그런 도덕적인 면을 지적했지만 이해운 후보자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돈풀기 문제 같은 거를 예.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일부러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이해운 후보자가 아무리 도덕적 논란이 많아도 그래도 본인의 깐깐한 정책적 색채 원래 이렇게 경작을 했던 사람으로서 보였던 그 색채를 유지했으면은 가치가 있겠으나 그 가치마저도 없어졌구나. 그러면 그 자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이제 낙마를 했고 네. 다음에 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시 보수 쪽으로 끌어올까요? 아니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예. 임기 초중반에는 워낙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예. 그때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우리 부동산도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긴축을 사실상 좀 지시한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도 홍남기 부총리가 그 당시에 여당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긴축을 해야 될 때 관료들에게 주어진 역할 또는 상대 진영의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일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에 왜냐면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갑자기 뭐 SOC 예산 하나 툭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치고 들어와서 부탁하고 이러면 그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운 후보자를 그 민주당 쪽에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니와 그렇게 청탁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긴축을 좀 얼굴에 철판 까고 하라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그런 역할이나 긴축 역할을 관료 출신에게 맡길 가능성 아니면 상대 진영에서 온 사람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의외였는 게 원래 그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김성식 전 의원에게 그렇죠. 줬고요. 그리고 여기 이해운 의원에게 기획예산처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은 김성식 전 의원을 기획예산 장관에 쓸 거리라는 생각을 지금 아마 대통령께서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김성식 의원이야말로 뭐 인품이도 그렇고 그 실력도 그렇고 여야 둘이 인정받는 분이거든요. 어쨌든 뭐 실용적인 측면에서 장관을 기용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다고 저 봅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5천을 결국 넘어섰습니다. 이 꿈에 또 코스피 지수라 했는데 지난해 4월 대선 토론에서 뭐 너무 가볍게 5천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격했었는데 지금 이게 실현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에게 막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저희 개혁신당은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코스피 5천이 저희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상법 개정안 이런 것에 의지를 둔 것도 하나겠지만은 네. 두 번째로는 결국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지금 주식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게 그게 크거든요. 네. 그건 뭐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것일 테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상법 개정안이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오히려 민주당보다 셀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작년 7월인가 8월인가에도 그때 대주주 조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완화하겠다. 이 말은 이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세를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50억에서 10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낮추겠다는 것 때문에 그때 주가가 한 1~2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출렁출렁했죠.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는 상법 개정안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증시 부양하겠다 그러는 거면은 이런 식의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주장한 대로 이제 완화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주식이 더 떨어져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했던 건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완전 거꾸로 왜곡해가지고 제가 5천 안 되라고 저주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려는 것을 제가 언제까지 떨어져야 정신 차리겠느냐. 빨리 이거는 원상복귀하는 걸 발표해라라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고공행진에서 5천을 뚫어냈다는 거는 그만큼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양책 내지는 또 잘 이끌어왔다. 이렇게 또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한 거고요. 개혁신당은 오히려 그것보다 강한 것들도 더 많이 주장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뭐 거기다가 이제
국제적인 그런 반도체 사이클이랑 겹쳐지면서 조기 달성하게 된 것이겠죠. 네. 예. 어쨌든 뭐 대통령으로서 잘 그 부분은 헤쳐왔다고 평가해주고 싶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쁘게 평가할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네. 주식들이 뭐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거는 나쁘게 평가할 구석이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이 되면은 대전이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아마 예산 규모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아마 대전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할 겁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그래도 효율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 인구 밀집지에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이 효율이라는 거는 정치공학적인 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 인구 밀도가 낮은 예를 들어 뭐 서산이나 아니면 태안 이런 지역에다가 어떤 시설을 만들어도 인구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표로 이어질 확률이 적고 다만 대전에는 뭔가 예를 들어 지하철을 깐다. 그럼 몇백만 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법안의 세부 디테일을 보면은 결국 이 도농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지점일 거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통합에서 뭐 예전에 부울경 통합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사실 부산하고 창원하고 울산만 잘 되는 거 아니냐. 서부 경남 지역 예를 들어 진주나 아니면은 뭐 이런 하동 이런 데는 완전히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불식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봅니다. 지역에서는 이런 또 예. 말들이 많습니다. 지난 1년간은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가 네. 쭉 끌고 오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먼저 법안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뭐 너무 이르지 않냐, 또 제대로 좀 뭐 홍보가 안 됐다 반대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대통령이 주창을 하면서 급하게 더 빨리 끌고 가가지고 법안을 또 따로 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지금 완전 겉돌고 있어요, 양 당이. 저는 정치적으로는 정치 있는 유불리를 따지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아무래도 단체장들 사이에서는 지금 또 자기 단체장 의석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기관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여론주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 자리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관들이 통합되는 건 나쁘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다만 인구가 적은 곳들이 말 그대로 변두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거에 대한 고민을 여야가 합쳐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뭐 4년간 20조를 그렇죠. 통합하면 준다. 예.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또 보면 뭐 그럼 한시적으로 4년만 주면 그 뭐하러 받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뭐 예타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과감한 이양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졸속 아니냐. 더 많은 권한 이양이 돼야 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얘기를 들어서 좀 통합에 좀 많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저도 이제 내용을 봤는데 5조 정도가 매년 지원된다고 하면요. 그 5조가 이제 지금 있는 거에다 더해서 5조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있는 거에다가 조금 더 해가지고 5조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다 해석을 할 텐데요. 사실 지금 있는 거에다 5조를 더한다 그러면 굉장한 지원이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대전에 지금 지하철 까는데 예산이 한 2, 3조 정도 들 텐데 그러면은 한 4년 동안 지하철 한 2개씩 깔 예산들을 계속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그런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되긴 할 텐데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지원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지금 주는 돈 플러스해서 5조 정도 맞추게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대전, 충남의 시도민들께서는 그런 세부 조항을 파고들어야 된다. 네, 이게 5조가 더해지는 거면 사실 대전, 충남 인구 다 해서 거의 400만 경제권이 되게 되면은 5조라 하면 한 사람당 150만 원 정도씩의 세제 지원이 더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네, 그거는 좋게 평가해야 될 일이고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는 이제 많은 주민들이 또 갑작스러운 민주당 법안이 나오고 네.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또 법안이 발의됐고 예. 이 속에서 보면 지역민들은 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졸속 아니냐 또 충분한 그 어떻게 보면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가 없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도 되겠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대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예, 정치적 결단이 중요한 시점이긴 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대전 충남은 지난 한 몇 년 동안 국회의원은 대부분 민주당, 네. 뭐 전원 민주당이죠 사실. 그렇죠. 예, 전원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전원 이제 국민의힘인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안 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밀린 숙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도민들께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제 생각에는 이 뭐 지역 방송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네. 이거를 계속 토론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예, 예.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아젠다에서 아까 말했던 5조 준다 이런 선정적인 아젠다만으로는 많은 시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았다 보기 어려울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5조 원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견해로는 어쨌든 뭐 급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좀 너무 추진이 서둘러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행정통합은 시대적 과제고 하는 게 옳다 지금 이 시기에. 이게 4년마다 한번 서는 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바꾸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성과가 났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디테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 하면 분명히 나중에 탈날 겁니다. 지금 마창진의 통합 이후에도 창원 특례시가 사실 지금 100만 되면 이거 해주겠다 해가지고 시작했고 근데 마산이나 진해에서는 우리의 색채가 지워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또 100만 인구 밑으로 내려가 버린 게 되고 창원이. 그러면 또다시 특례시 관련 법을 고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창원이 100만 도시로 시작했는데 인구가 준다는 거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잘 안 됐다는 거거든요. 창원에 신산업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뭐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오히려 인구 감쇄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대전 충남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개혁신당으로서는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방선거 전략 어떻게 좀 내세우겠습니까? 저희는 우선 뭐 기초광역의원에 있어가지고는요, 저희가 세 자릿수 이상의 후보를 내는 게 지금 목표고 이미 지금 저희 공천 온라인 시스템 열어놓은 것에 지금까지 공천 신청 완료한 분이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신청 중인 분까지 하면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분들이 오고 있고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확실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매번 같은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느냐 이 구호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충남 뭐 세종 얘기하셨는데 후보를 얼마나 내실 생각이고 기대치는 몇 명이나 당선될지. 이번에 지금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요 언급하신 대전, 충남, 세종에는 이미 광역단체장 후보군이 들어섰습니다. 아, 분명히 후보를 내세웁니까? 저희가 지금 이미 지원하는 분들이 있고 공천 신청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만약 확정되면 그분들을 바로 발표하기 전이 되는데요. 그리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3인 선거구 이런 지역에서는 충분히 당선자들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마침 또 조국당이 최근에 이제 합당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후보들이 난립하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개혁신당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새로운 선택을 좀 해달라 또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강조를 하시는데 결국에 이제 성적표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저희는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우선 3인 선거구에 상당한 당선자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세 자릿수 당선자를 내기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단체장이나 아니면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이 치러지게 됩니다. 거기서 저희는 국회의원 의석수는 특히 저희는 늘리는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시도지사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도지사는 저희가 개혁신당에서 뭐 좋은 후보를 내지만은 지금까지 저희가 선거를 정석적으로 총선 대선 치러왔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득표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유권자들에게 좀 파란을 일으키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기초단체장은 그래도 좀 손쉽지 않을까요?
뭐 광역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좀 거기서는 충청도에서 혹은 전국 단위로 얼마 정도의 성적을 예상하십니까? 기초단체장도 저희는 뭐 지금 후보군들이 한 전국적으로 한 30분 정도 좀 지원한 상태인데요. 네. 충청도 지역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분 정도, 4분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요. 전략 지역을 저희가 선정하면은 당세를 총동원해가지고 그 기초단체장들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려면 이제 지지층이 좀 확장이 돼야 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네. 갈라치기의 명수다 이런 또 지적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뭐 여성과 남성, 또 20대 남자, 20대 여자 또 다르고 또 뭐 세대 간 이런 뭐 또 불편한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상대 정당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네. 예를 들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장애인들에게 한 발언은 전장현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전장현이 대단한 의로운 단체인 것처럼 언론도 띄우고 했지만은 지금 와서 아마 서울 수도권에서 전장현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전장현에 대한 평가가 2, 3년 안에 확 바뀐 거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여성이나 이런 것도 제가 얘기한 거는 레디컬 페미니즘,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하시는 분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뭐 여성 혐오 발언하고 이런 게 하나도 기억나는 분이 없을걸요. 그런 게 굉장히 프레임 씌우기의 단면적인 사례인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준석이 장애인을 비하한 말을 썼던 거나 아니면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썼던 것이 하나라도 기억이 나야 될 거거든요. 근데 없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보통의 3당 또는 4당 위치에 있는 당들이 많이 겪는 문제일 겁니다. 지방선거란 당의 간판이 그야말로 기치를 들고 뛰면서 같이 이제 끌고 가는 선거여야 되는데 한간에는 또 이준석 대표가 서울시장 정도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내려놓고. 저도 제가 3당을 해보고 이래가지고요. 네. 그런 얘기 항상 나올 건 알고 있는데 개혁신당이 차려진다면 이게 있습니다. 총선을 치르는데 제가 격전지에서 뛰었고 네. 국회의원은 됐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을 지휘하거나 아니면은 당을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가지 못했고 대선도 제가 후보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병참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게 굉장히 선거 때 큽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는 선거에 판판이 이기고 제가 성과를 냈던 이유는 제가 그 지원 역할과 병참 역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 정당에 있어가지고는 그 병참과 지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뭐 제가 후보로 뛸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우선 그렇게 했을 땐 또다시 똑같은 상황. 저는 몸을 갈아 넣으면 선거 뛰고 그 와중에 당 관리는 또 아무도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거는 같이 지방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의 정말 미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원과 그리고 그런 병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커다란 또 변수가 나왔는데 조국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상당히 유력해지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작용할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조국 대표 측에다가 네. 그 특검 관련해서 연대를 하지 않겠느냐 네. 제안을 정중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거부당했잖아요. 그때 사실 많은 국민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아, 조국당은 그냥 민주당에 반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구나. 아니야 다를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서 합당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중국집에 전화기 2대 놓고 따로 영업하는 것보다 네. 예, 같은 주방 쓰면서 같은 음식 팔면서 전화기 합쳐라 그냥. 저는 그게 사실 국민들이 공감했을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그렇게 사실 지금 민주당과 그 주변의 위성 정당에 해당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비례의석을 나눠줬으니까 위성 정당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간판 걸어놓고 영업하는 게 그렇게 대한민국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선의로 저희한테 의석을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저희가 선명하게 경쟁해가지고 얻어낸 의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떳떳한데 나머지는 의존해서 얻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면 조국당도 우리가 지역군 안 낼게라고 해서 타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예 정치를 할 거면 선명하게 하든지 그렇게 같은 중국집에 여러 전화기 놓는 방식으로는 안 좋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면 보수 쪽이 좀 좋은 국면을 분명히 잡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민주당의 여러 가지 실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통일비용 문제부터 정치자금 문제, 또 뭐 성추행 문제 계속 판판이 터지고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다지 그 보수 쪽이 좋은 그 흐름을 가져가지 못해요. 계속해서 우위를 굳건하게 민주당이 지키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그 선거에 지고 나서 그 인식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아젠다가 낡았고 이제 실력이 부족해서 적구나라는 말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지금은 한 1, 2년 동안 계속 부정선거니 아니면 뭐 이런 거니 이런 거로 해가지고 좀 담론이 새로워지지 않고 있어요. 예. 아니 이 부정선거 담론이라는 건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공개 토론을 하자. 네. 예. 아니 그렇게 맨날 하는 말이 증거가 차고 넘친대요. 그럼 그 증거가 차고 넘치면 와서 이준석이를 묵사발을 만들면서 한번 토론해보자 그러면은 또 그럼 슬슬 내빼요. 예. 이건 토론이 아니라 수사가 아니 수사를 뭘 하자는 거냐 그럼 또 말이 없어요. 예. 선관위를 조사해야 된다. 어디를 조사하자는 거냐 그럼 말이 없어요 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소위 말하는 유튜버들 장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국민이 새로운 보수의 지지층으로 편입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담론의 첨예화가 있지 않고는 새로운 국면이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계속 이런 새로운 선거 제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정치 변화, 저희는 온라인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심사비 다 없애고 뭐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것이 저희는 그 새로운 아젠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합당은 국민의힘하고 생각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보수의 어떤 기치를 가지고 정책적 연대 뭐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러낼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제가 제 개인으로 봤을 때 제가 4년 전에만 해도 제가 지휘해가지고 보수 정당에서 가장 큰 지방선거 승리를 제가 만들어냈거든요. 네. 지방자치 선거 된 다음에 세종시이 이게 처음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때 그래 제가 최민호 시장 선거 지원한다고 세종에만 4번 갔었어요, 제가. 네네. 그러니까 그런 성과를 만들어본 사람 입장에서 지금 그러면 제가 그런 지휘권을 가지고도 제가 그런 역할을 하기 힘들었는 그런 걸 해냈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누구 좋으라고 흔히 말하는 연대로 들러리 사줘가지고 네. 거기서 그때 영광을 뒤로 하고 네. 뭐 이번에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4년 전으로만 가도요 보수 진영에 꿈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하다못해 충청 지역민들도 오랜만에 그런 보수 정당을 신뢰해가지고 단체장 다 만들어주시고, 근데 그걸 배신한 거잖아요 지금 4년 동안에. 네. 저 개인에게도 사실 그 주류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배신을 한 것이고 충청 지역민에게도 어느 정도 배신을 한 것이고요. 저는 그러면 이번에는 완전히 갈아엎을 용기가 없으면은 어설픈 무슨 뭐 뭉치면 이긴다 이런 거 가지고는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심판받을 겁니다. 어떠한 그 연대 또 합당 없이 독자적으로 결국에 꿋꿋하게 이준석 표 정치색을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겠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항상 그래갖고 저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 충남 세종 지역민들에게 개혁신당 대표로서 한 말씀 하시죠. 예, 우리 대전 충남 지역민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전 충남은 항상 대한민국이 양극단의 대립에 있을 때 균형추 역할을 해왔고 대전 충남의 선택이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뭐 집권 여당이나 아니면 제1야당이나 지금까지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은 선택, 비슷한 선택을 하면은 항상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결과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조금 더 키우고 그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선택, 아마 개혁신당을 선택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 당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악재와 함께 내용이 깊어지는가 하면 행정 대통합이란 거대한 이슈까지 등장하면서 정치권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변화무쌍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판단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TJB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다 발빠르고 정확한 사실과 분석에 근거한 보도를 통해 지역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